만약 가족들 앞에서 뺨을 맞고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요, 후견인 신청 넣을게요. 어머님은 이제 판단 능력이 없으시니까. 저는 그날 무릎 꿇은 채로 바닥을 굴러가는 제 안경을 봤습니다. 그 순간 알았죠. 이건 단순한 며느리 갑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합법적으로 지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법원 행정의 심장부에서 일하며 사라지는 서류가 어디로 가는지 보아왔다는 걸. 그리고 그 비밀이 오늘 제 가족을 무너뜨릴 줄도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런 이야기들이 묻히지 않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진실 파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선택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제 이름은 윤정화, 68살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4년. 저는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에서 혼자 삽니다. 아침마다 약을 챙기고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켭니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똑같아서 더 무서웠습니다. 식탁 위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가 놓고 간 생활비. 딱 20만 원. 전기세와 병원비를 빼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손주 도윤이를 보려면 며느리 비서에게 미리 예약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는 아이 스케줄이 꽉 차서요. 가능한 날짜 메일로 주세요. 메일. 제게. 손주를 보는데 제 아들 강현우는 판사입니다. 저는 아들을 위해 평생을 아꼈습니다. 학원비, 기숙사비, 등록금 한 번도 내색 안 했죠. 현우가 법복을 입던 날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웃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결혼식 사진에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대형 로펌 대표의 딸. 집안도 인맥도 돈도 넘쳤습니다. 결혼 전에는 상냥했어요. 어머님 하고 손도 잡아줬죠. 결혼 후부터는 저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친정에는 매달 몇백씩 보내면서 저에게는 어려워서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아들은 늘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척했습니다. 그날 오전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녁에 잠깐 뵐 수 있어요. 양가 어른들 모시고 할 얘기가 있어서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톤은 차가웠습니다. 마치 통보처럼. 저는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혹시 마음이 바뀌었나 기대도 했습니다. 그 기대가 제게 남은 마지막 순진함이었습니다. 저녁 강남 고급 아파트 거실. 이미 사돈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모두가 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괜찮다. 그렇게 말하려는 순간 그녀가 종이를 밀어왔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초알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습니다. 이게 뭐니? 지연이 웃었습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요즘 어머님이 같은 말을 반복하시고 밤에 밖에 나가신다고 하셔서요. 제가 언제?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지연은 기다렸다는 듯 사돈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감정 조절이 어려우시잖아요. 초기 증상일 수 있어요. 사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 시설이 안전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밀쳤습니다. 나 멀쩡해. 이건 함정이야. 그때 지연이 제 앞으로 다가오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그냥 서명하세요. 그래야 조용히 끝나요. 저는 속삭임에 더 분노했습니다. 내가 왜 내 말대로 살아야 하니? 다음 순간 지연의 손이 제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딱 하는 소리.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굴렀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집도 없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감히 우리 인생에 끼어들어요? 사돈은 말렸지만 그 말림은 지연아, 그만이 아니라 분위기 깨지 말자였습니다. 아들 현우는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 뺨이 아니라
자기 발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무릎을 꿇은 채로 모두의 눈앞에서 사람 취급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가족이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시설에 보내려 한다면 그건 보호일까요? 폭력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부터의 전개가 그 질문을 더 어렵게 만들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뺨은 붓고 눈은 빨갛고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공무원증, 오래된 배지, 그리고 검은색 USB 하나. 남편이 살아있을 때 말했죠. 정화야, 너한테는 남겨둘 게 있어. 혹시 모를 때를 위해.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법원에서 일하던 시절 우연히 보관하게 된 기록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류가 지나가는 길목에 앉아있던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저를 투명인간처럼 지나쳤고 그래서 더 많은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들끼리의 술자리, 변호사의 부탁, 그 사건은 위에서 내려왔다는 말. 저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법은 종종 정의가 아니라 관계로 움직인다는 걸. 그런데 며느리 집안이 그 관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지연의 아버지 서문태는 로펌 대표이자 법조계의 그림자라는 소문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USB 안에 폴더를 열어 오래된 메모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서문태 라인이라는 제목. 그리고 그 아래 제가 충격을 받은 이름 하나. 강현우 임용과정 참고인 서문태. 제 아들 이름이 그 라인에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현우가 판사가 된 게 정말 실력만으로였을까요? 제가 믿었던 인생의 자부심이 갑자기 모래처럼 흩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오래된 번호를 눌렀습니다. 예전에 제가 도와준 적 있던 사람. 지금은 수사팀에 있는 한도윤 검사. 전화가 연결되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선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단 한 문장만 말했습니다. 도윤아, 나 후견인으로 보내질 것 같아. 잠시 정적. 그리고 낮아진 목소리. 어디서요? 누가요? 저는 카페에서 만나 USB의 일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도윤 검사는 화면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건 실무선에서 돌던 말이랑 맞아요. 서문태 로펌은 오래전부터 거래 의혹이 있었어요.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증거가 부족했죠. 선배님 자료가 키가 될 수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내 며느리도?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 변호사, 최근 민감한 사건을 맡았어요. 건설 사고 유족 사건. 피해자들이 이겼어야 할 사건인데 이상하게 뒤집혔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직감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치매로 만들려 한 게 아니라 제가 입을 열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날부터 저는 할머니가 아니라 증거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도윤 검사는 비공식적으로 계좌 흐름과 통화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연이 새벽 1시에 누군가와 만나는 장면. 장소는 호텔 라운지. 상대는 현직 판사 출신 로비스트였습니다. 그 순간 제 뒷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우도 연루된 건가? 그날 밤 아들 현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지연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엄마가 사람 만나고 다닌다고. 그의 목소리는 걱정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우야, 너 임용 때 장인 도움 받았니? 정적. 길고 무거운 정적. 엄마, 그게 무슨... 대답해. 현우는 숨을 삼켰습니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그냥 추천서가 들어갔다고 들었어. 그 한마디에 제가 쌓아온 세월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울지도 못했습니다. 화내기도 지쳤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현우야, 엄마는 네가 사람답게 살길 바랐어.
근데 내가 지연이 눈치를 보느라 엄마를 버린다면 엄마도 널 지킬 수 없어.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지금 멈추면 안 돼? 그 말이 제게는 이렇게 들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의 비밀을 덮어줘. 그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진실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저는 이미 뺨을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뺨을 맞고도 침묵하면 다음은 입이 아니라 존재가 지워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며느리 지연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제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상담센터라는 명함을 든 남자. 어머님, 자녀분 요청으로 방문했습니다. 안전 확인 차원에서요. 그는 집 안을 둘러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화를 내자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흥분은 기록에 남아요. 진정하셔야 합니다. 기록. 그들은 모든 걸 서류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편함에 등기가 꽂혀 있었습니다. 정신감정 협조 요청서. 진짜로 저를 환자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도윤 검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 도윤은 말했습니다. 선배님, 그럼 우리도 공개 카드 씁니다. 며칠 후 수사팀이 서문태 로펌의 한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뉴스는 실명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대형 로펌 비자금 의혹. 그날 밤 며느리 지연이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이걸 만든 거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난 진실을 숨긴 적이 없어. 너희가 숨겼지. 지연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속삭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현우 씨도 같이 끝이에요. 어머님이 아들 인생까지 같이 태울 거예요.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확신도 줬습니다. 지연은 현우를 사랑이 아니라 인질로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만남에서 지연은 스스로 함정을 팠습니다. 내가 후견인 신청만 들어가면 어머님은 시설 가는 거예요. 법으로. 그 순간 제 주머니 속 녹음기가 조용히 빨간불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사람이 제게 연락했습니다. 지연의 로펌에서 일하던 젊은 변호사 박준혁. 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저 더는 못 보겠습니다. 여사님을 후견인으로 몰아넣는 계획 회의록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문건이 있었어요. 가족 갈등을 활용한 성년 후견 전략. 거기엔 제 이름, 주민번호, 약 복용 내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한 줄. 후견 개시 후 부동산 처분 및 예금 인출은 보호자 권한으로 진행. 저는 문서를 보고 손이 굳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존재를 법적으로 묻고 제 돈을 안전하게 빼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처음엔 몰랐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왜 지금 주는 거니? 그가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맞는 걸 보고 내가 다음이 될 것 같아서요. 그 한마디가 이 사건의 본질을 보여줬습니다. 권력은 늘 약한 사람을 다음 타깃으로 삼습니다. 수사팀은 문건과 녹음을 근거로 지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지연은 끝까지 웃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이러실 거예요? 그 웃음 속에 협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 현우가 제 앞에 섰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옷 벗으래. 조사받으래.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진짜 몰랐니? 현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어. 정확히는 의심했어. 근데 나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 내 인생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 고백은 제게 두 번째 뺨처럼 날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지켜준 아들이 결국 자리를 지키려 저를 버렸다는 고백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도 무언가가 끝났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현우야,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 근데 남의 인생을 밟고 세운 탑은
언젠가 너를 깔아뭉갠다. 현우는 울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해. 내가 있는 것보다 내가 되는 사람이 더 중요해. 그날 이후 현우는 수사에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협조는 법조계를 흔드는 방향으로 터졌습니다. 루비 장부가 압수되면서 여러 이름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현직 판사, 전직 고위직, 언론 관계자, 그리고 충격적으로 성년후견 관련 브로커 명단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집만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이용해 누군가를 합법적으로 지우고 있었습니다. 법정.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지연에게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저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로 보내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연 측 변호사가 비웃었습니다. 가정 내 다툼을 과장하시는 것 아닙니까? 저는 주머니에서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 스피커에서 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후견인 들어가면 어머님은 시설 가는 거예요. 법으로.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복수한 게 아니라 제가 생존한 거라는 걸. 재판은 길어졌고 언론은 사건을 소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용감한 어머니라고 부르기도 했고 반대로 아들 인생 망친 독한 시어머니라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들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내가 침묵했으면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 살아 있었을까? 판결 날, 지연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 밖에서 지연이 제게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결국 이겼네요. 근데요, 어머님은 아들을 잃었어요. 그 말이 승리의 맛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아들 현우는 결국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내려올게. 그리고 다시 시작할게.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늦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손주 도윤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지만 눈빛엔 상처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나쁜 사람이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으로만 나뉘지 않으니까요. 지연은 죄를 지었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현우는 약했지만 끝내 진실을 말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싸웠지만 가족을 부숴버린 사람처럼 보이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선택 과연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족을 지킨 겁니까? 아니면 가족을 파괴한 겁니까? 여러분이라면 진실과 가족 중 무엇을 택하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댓글로 내가 그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힌트가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꼭 봐야 할 사람이 떠오른다면 카카오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진실 파일은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